지난달 말 경남의 중견 건설업체인 동원건설산업에 이어 지난 1일 매출 1,200억 원대 규모의 김해 자동차 부품업체인 이레CS가 최종 부도 처리됐는데요. 김해 공장 120여 명과 협력업체 200곳의 1,000여 명의 노동자 실직은 물론 한국GM 창원 공장 납품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40년 넘게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온 이레CS 김해 공장. 생산 공정 단계 7개 가운데 5개가 멈춰 있습니다. 지난 1일 이레CS 경영진과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전자어음 40억 원을 갚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된 탓입니다. 이레CS가 한국GM 창원 공장과 맺은 계약 규모는 내년 1월 신차 1,500대에 쓰일 부품 납품을 시작으로 7년 동안 4천억 원대. 공장 가동이 상당수 멈추면서 납품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산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GM도 생산이 안 될 거고 GM에 또 있는 1차 밴드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쪽들도 다 라인이 서게 되는 거죠. 이레CS의 생산 지연으로 예상되는 한국GM 매출 손실은 하루 250억 원. 경남 지역 1차 협력업체 140여 곳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전망입니다. 김해 공장 소속 노동자만 120여 명. 이곳에 납품하는 김해 지역 협력업체 200곳에도 약 1,000명이 일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회생 개시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까지 한 달을 꽉 채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받는 것은 이레CS 노동자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경남본부가 지역 200여 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88.2로 지난 9월보다 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기업 건강도 지수는 0.6포인트 떨어진 81로 5달째 정체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매출 규모 500억 원의 창원 중견 종합건설업체 동원건설산업도 어음 22억 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지역 건설사의 줄도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일 창원지법에 기업회생 신청을 한 이레CS 기업회생 개시는 늦어도 내년 1월 초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안 그래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또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실제 중소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는 더 작은 협력업체들로 이어져서 공사는 중단되고 노동자들은 벌이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창원 성산구의 한 공사 현장. 지난달 착공식을 하고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마산 회원구의 한 상업 건물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멈추면서 분양 업무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 중견기업인 동원건설산업이 은행어음 22억 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된 탓입니다. 도급순이 388위로 지난해 매출만 542억 원, 협력업체도 70여 곳에 이릅니다. 사업에 필요한 공사 대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대출해주던 저축은행이 추가 대출을 중단하면서 자금 경색이 발생한 겁니다. PF로 했는데 만기가 도래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장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금 조달 면에서 이제 좀 압박이 있었나 봐요, 시공에. 강원도 레고랜드의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한 건설사 채권 부실 인식이 급속도로 번진 탓이 큽니다. 분양대금으로 대출을 회수해야만 하는 PF 대출은 향후 대출 회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됨에 따라 신규 PF 대출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전국의 부도율은 0.2%, 전달은 0.26%로 2017년 6월 이후 5년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남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역은행의 3분기 어음과 수표 부도율을 보면 0.86%로 1년 전 0.41%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어음과 수표 부도 건수는 3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종 부도 처리가 잇따를 경우 협력업체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할인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값으로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도가 났을 때 현금이 들어오지 못할 때 우리가 그 금액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
각종 공공기관 공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칫 지역 경기 악화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네, 춘천 레고랜드에서 시작된 채권 시장의 혼란을 놓고도 책임 공방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김진태 강원지사가 고의로 부도를 낸 것 아니냐며 물러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임 최문준 지사 때 문제를 떠넘긴다면서 맞섰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출장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한 김진태 강원도지사.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 시장 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미안하죠. 네, 어찌 됐건 전혀 이제 본의가 아닌데도 좀 상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고요. 민주당은 전임 최문순 지사를 공격하기 위한 고의 부도 선언 아니었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자도 못 갚을 형편이란 김 지사 주장과 달리 회생 신청 대상이 된 중도개발공사는 자산 매각으로 채무 변제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김 지사의 사퇴와 함께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초유의 일을 버려놓고 그저 조금 미안하다고 합니다. 고의적 부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초 김 지사의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 공세에 맞섰습니다. 문제는 전임 지사 시절부터 있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레고랜드를 추진해왔던 민주당 출신의 최문순 지사 때의 문제가 뭔지를 덮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김 지사의 사퇴 요구를 선거 불복 심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입장문을 내고 고의로 부도를 선언했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현장 방문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수사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맞서면서 레고랜드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강원 중도개발공사 GJC의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채무 불이행 사태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결국 보증을 썼던 강원도가 관련된 채무 전액을 당초 발표보다 앞당겨서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동계 휴장 계획을 발표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송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 중도개발공사 GJC가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위해 금융권에 진 빚은 2,050억 원. 보증을 선 강원도가 올해 안에 대신 다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한은 12월 15일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이는 채무 상환 일정이 강원도가 당초 밝혔던 것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직접 협의한 사항이라고 강원도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채권 시장 경색은 중도공사가 대출용으로 만든 특수목적법인 I1 제1차가 부도 처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중도공사도 보증 채무자인 강원도도 채무상환 약정일에 빚을 갚지 않은 겁니다. 결국 이번에 강원도가 연내 채무상환을 약속하면서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레고랜드가 동절기 휴장 계획을 밝혀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휴장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석 달 정도입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주일에 사흘씩 휴장도 할 예정입니다. 레고랜드는 연간 이용권의 유효기간을 90일 연장해주는 등 연간 이용권 소지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레고랜드는 이번 휴장 조치가 동절기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전 세계 레고랜드가 다 마찬가지라며 최근 발생한 채권시장 경색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 지방에서 시작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서울 등 수도권까지 밀려들면서 건설사들의 도산 위기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지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연구소장이지만 누구보다
아주 뜨거웠던 그 현장 경험을 갖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 하셨나요? 이 저는 부동산 분양 시장? 상담사로 분양 현장에서 이제 영업직으로 굉장히 다년간 네.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물량을 좀 세일즈하는 그런 그렇죠. 역할. 네네. 그럼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네. 만약에 그냥 분양 상담사 역할을 하고 계셨다면 네. 지금 어떤 일에 좀 주력을 하셨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상승장이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예. 상승장에서는 이제 건설사들이 그 대형 홍보만 하면은 청약에서 예. 다 완판이 되니까 저희 같은 상담사들은 사실 네.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네. 미분양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미분양이 생기면 저희 네. 같은 상담사들이 들어가서 예. 적극적인 영업을 하거든요. 이제 보면은 불법 현수막 걸고 이제 블로그에 도배하고 이런 영업을 통해서 예. 이제 고객들을 유치를 해서 네.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이 아파트가 예. 좋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서 계약을 하는 지금 거죠. 답변에서 현재의 시장 상황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늘고 있다. 네. 실제로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미분양 같은 경우 전국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그림을 보자면 네. 2021년 8월에 14,864건이었던 게 딱 네. 1년 만에 32,722건으로 예. 약 120% 정도 미분양 수치가 늘어나고요. 2배 이상 늘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일부 지방 얘기 아니에요? 물론 지방에서 먼저 미분양들이 시작됐고 확산된 건 맞아요. 근데 최근에 수도권도 그런 분위기로 이제 번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 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 2021년 9월에 약 789건 정도의 네. 미분양이 있었는데 올해 8월 예. 약 1년 정도 네. 지난 상황에서 3,180건이 됐거든요. 네 약 배? 4배 정도 늘었고 문제는 지금 이번 9월 달 통계가 나왔는데요. 경기도청에서 지금 미분양 통계치를 발표를 했는데 5,530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약 75% 정도 한 달 만에 예. 무려 75% 정도가 급증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경기도 양주 안성 같은 경우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까지 됐는데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색깔별로 좀 나와 있는데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거든요. 예. 파란색이 바로 이제 기존에 있던 미분양 관리 지역이에요. 근데 파란색을 보면 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빨간색으로 양주와 안성이 포함이 됐습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아직까지는 미분양이 좀 양호한 편인데 예. 거의 없다가 그래도 미분양이 서서히 증가해서 지금 610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전만 해도 분양 시장이 전혀 다른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때는 선당 후곰이라고 해서 일단 당첨되고 보자. 그렇죠. 네. 이런 미분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네.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일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던 시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분양을 받으면 네. 이게 일반 아파트 가격으로 같이 이제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싸보였다는 그렇죠. 거죠. 싸니까 예. 이제 가격이 올라갈 이 기대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면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약에 너도 나도 뛰어들게 되는데 점수가 높아도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당첨되고 보자. 입지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청약을 넣고 보자 하면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다는 근데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매매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분양가가 지금 비싸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청약을 아예 안 넣는 거죠. 그러면서 미분양 사태가 예. 이어지고 이미 분양을 받은 그 원 분양자들은 네. 심지어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예, 맞습니다. 붙여가면서. 지금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좀 미분양이 빨리 시작됐던 지역인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마이너스가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겼고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그 정도 싼 그렇죠. 가격에 판다라는 네.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도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3천만 원 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와 있는 상태로 지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분양받는 사람들의 상황은 그렇고 네. 한 2, 3년 전에 분양을 받은 분들은 네. 이제 입주를 하려는 그런 네, 네. 시기에 맞닥뜨린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또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대표적인 예가 네. 강남의 뭐 반포 네. 거기 한 반포 아파트의 도시앞, 경우에는 예. 그 좀 유명한 네, 아파트잖아요. 네, 신축 네, 아파트. 네. 입주율이 10%도 넘지 못한다. 어떻게 네.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상대적으로 다른 현장과 다른 측면이 분양가가 좀 상대적으로 비쌌습니다. 네. 그래서 분양가가 평당 8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가격으로 15억을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15억을 넘어가면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자들이 입주할 때 네. 이제 그 집을 원래 가지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예. 기존 집을 팔아서 이제 잔금을 그렇죠. 치러야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서울에 거래 절벽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존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를 맞춰서라도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세를, 지금 입주자를 들여서? 그렇죠. 네. 전세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세입자도 지금 안 구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내가 내야 될 돈이 많아지는데 그걸 부담 못한다는 네, 얘기죠. 세입자도 안 구해지는데 구해지더라도 전세가가 낮아져서 네. 잔금을 내 돈으로 마련해야 될 돈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삼중고가 생기는 거죠.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없던 현상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네. 결국 이게 또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분양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건설사들이 그 다음 수순은 네. 할인 분양 네. 싸게 내놓는 거. 사실 처음에 이렇게 그 미분양 사태가 난다고 해서 바로 할인하지는 않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악화되고 이러면은 이제 이 미분양이 안 팔리거든요. 예. 그럼 건설사들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 분양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잘 안 팔립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그러다 뭐 일부 보니까- 건설사들 예. 뭐 부도 이야기 예, 나오는 맞습니다. 것 같던데. 지금 이제 우석건설이라고 충남에 있는 이제 그 일부 중견 기업인 거기가 지금 부도 위기에 이제 들어갔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비슷한 상황이었던 옛날에 네. 한 2010년에서 11년 이때에 일군 기업들도 부도가 나는 예.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죠. 미분양이 많으면 건설사들이 굉장히 네.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금의 미분양 사태라든지 네. 또 입주를 못하는 그런 미입주 이런 상황을 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얘기는 이런 지금 분양 시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들이 결국 분양이 아닌 일반 시장, 일반 네. 매매 시장에까지 뭔가 좀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걸 맞습니다. 예상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생기면 단순히 분양 시장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게 일반 시장까지 파급 효과를 주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입주를 할 때 잔금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럼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기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존 집을 싸게 팔아야 돼요. 네.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급급매로 팔게 되면 그 아파트가 있던 아파트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전세가도 그 입주자들끼리 서로 경쟁해서 세입자를 맞춰야 되니까 전세가도 떨어지고 예.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일반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를 네. 분위기를 더 이제 알겠습니다. 강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뭐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부동산 시장은 누구가 깨닫습니까? 냉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이럴 네. 때일수록 공부 많이 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뭐 그런 방법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ETY 이현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겨우 새 집 하나 장만했는데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피해들이 적지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공사비도 올랐고 그래서 특히 중소건설업체들의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어서입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차일피일 미뤄진 입주 예정일. 살고 있던 전세 계약마저 끝나면서 가족 넷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뭐라고 좀 할 말도 없고. 얘 가족이 이게 뭐예요. 다 뿔뿔이. 60대 부부도 기약 없이 입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림살이는 일단 둘 곳이 없으니까 이삿짐 센터 보관을 맡겨놓은 상태죠. 내 집이 멀쩡히 있으면서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거. 뭐 그러면 너무 힘들죠. 올해 초 입주 예정이었던 인천의 재개발 아파트 분양자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소방 설비를 맡은 하청업체 부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현장에 한 달 정도 셧다운됐었고 자재 폭등을 해서 우리 협력업체가 기업회생 들어가는 바람에 부산과 경기도 부천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부분 시공업체가 중소건설사들입니다.
자재값 폭등에 인건비까지 오른 상황에서 사업 진행비를 대출받아야 하는 중소건설사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도 무섭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느끼는 경기는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그만큼 더 늘고 있다는 겁니다. 중소건설사는 정기 도급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자재 조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도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하도급 업체와의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입주 지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